지난 이야기 전후 일본 잿더미 위에 겨우 서 있던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1954년 제5 후쿠시마류 사건 직후 일본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원자력 개발을 밀어붙인다. 이에 언론 재벌이자 전범 용의자였던 쇼리키 마스타로가 CIA와 손잡고 원자력을 희망의 기술로 포장하는 여론전을 벌인다. 핍복자의 유골과 폐허의 사진이 진열된 동시에 원자력 기차와 비행기를 소개한 전시회는 아이러니한 장면의 연속이었다. 놀랍게도 그 아이러니는 고도로 설계된 전략이었는데 무서움과 기대를 절묘하게 버무린 이 전략이 곧 대중문화로 옮겨간 것이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우주소년 아톰.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착하고 정의로운 로봇 아톰은 무한한 힘을 가졌지만 결코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학대한 인간조차 구해내는 따뜻한 존재로 그려지며 원자력의 무해성과 도덕성을 상징했다.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코발트 그리고 우란인 것과 적의 이름이 플루토라는 사실만 봐도 이 만화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그건 바로 진짜 문제는 힘이 아닌 그 힘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는 이야기. 이는 곧 원자력도 무기가 아닌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이상론이다. 아톰은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닌 전후 일본의 재건 서사이자 미국과 쇼리키의 미디어 전략이 빚어낸 결정체였던 것이다. 아톰을 기점으로 일본엔 유사한 서사가 우후죽순 쏟아져요. 그 대표작이 바로 영화 고지라죠. 하지만 고지라는 단순한 괴수 영화가 아닙니다. 핵실험과 방사능 그리고 폐허, 전후 일본의 공포가 덩어리째로 응축된 존재였죠. 사실 이 영화는 1년 전 워너브라더스가 개봉한 심해에서 온 괴물의 일본판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플롯도 거의 같습니다. 핵실험과 괴물 각성 그리고 도시 파괴. 하지만 같은 구성 속에서도 제작 국가가 다르다 보니 공포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났죠. 가장 큰 차이는 주체성입니다. 심해에서 온 괴물 속 미국은 철저히 능동적이에요. 괴물을 깨운 것도 피해를 입은 것도 끝내 죽인 것도 모두 미국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지라는 전혀 달랐죠. 괴물을 깨운 건 미국, 피해를 입은 건 일본. 괴물을 죽인 것도 일본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젊은 과학자 한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은 결말이었어요. 국가의 자발적 대응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두 영화는 같은 뼈대를 공유하면서도 정반대의 정서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다. 분명 고지라는 도시를 파괴한 괴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 의해 강제로 깨어난 비극의 산물이기도 하죠. 즉 미국을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로 묘사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관객의 정서를 강하게 자극했어요. 약 1000만 명이 극장을 찾았고 그들 대부분은 고지라를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봤죠. 실제로 연출을 맡은 혼다 이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 그리고 인간의 우매함을 고발하고 싶었다. 이를 아톰과 연결하면 메시지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아톰은 선한 원자력, 고지라는 악한 원자력. 물론 원자력에 선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적어도 전후 일본인에게 이 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양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지라의 흥행이 원자력 평화 이용에 대한 대중적 열기와 정확히 같은 시기에 터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고지라가 극장을 달구던 바로 그 무렵 일본에선 하나의 전시가 기획되죠. 쇼리키 마스타로는 미국의 원자로 제조사 제너럴 다이나믹스 회장 존 호킴스를 포함한 원자력 평화사절단을 일본에 초청했고 요미우리 신문과 미국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원자력 평화 이용 박람회가 성사됩니다. 박람회는 1955년 11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6주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열렸는데요. 박람회 하루 전 요미우리 신문은 원자력 평화 이용 박람회의 의의라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죠. 원자력의 평화 이용은 세계의 대세이며 국내 원자력 공업의 추진은 지상명령과 같다. 지금 이와 같은 원자력 평화 이용 박람회가 열려 정확한 실무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친근함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시대적 의의는 매우 크다. 실제로 박람회장에는 미국에서 들여온 실물 원자로 그리고 각종 정교한 모형 전시물이 즐비했습니다. 원자과학의 역사로 시작해 원자력의 원리, 원자로와 관련 장치들, 동위원소의 응용 사례들을 순서대로 소개했고 마지막엔 원자력이 열어갈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당시 대중에겐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원자력이라는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내려는 계몽적 전시였죠. 무엇보다 실물, 모형, 영상물을 적극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원자력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전시 구성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관람객의 시선에 사로잡은 건 흑연 원자로 모형과 매직 핸드였어요.
전자가 첨단 기술로서의 원자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면 후자는 유리창 너머 로봇팔을 조작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보다 앞서 열린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자력전에서는 히로시마의 피폭 이미지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원자력의 명암을 조명하려 했다면 이번 원자력 평화이용 박람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극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강조한 겁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박람회에 출품된 전시물들이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엔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고요. 홋카이도에선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히로시마에선 비폭의 현실은 외면한 채 원자력의 밝은 미래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비판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언론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박람회를 집중 조명하면서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예컨대 주최자였던 요미우리 신문은 다소 자화자찬적인 어조로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보도했어요. 과학 이론은 몰라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인류의 복지 향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우리 삶에 어떤 거대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일반 국민층으로 확대시킨 공적은 크며 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을 구할 최상의 길이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그 결과 42일간 이어진 이 박람회는 약 37만 명이라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말 그대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의 달콤함을 맛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듬해인 1956년부터 지역 신문사들과 함께 전국 순회에 나섰죠. 이 열기를 식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2년 동안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그리고 도야마현, 타카오카시까지 총 10개 도시에서 열린 이 박람회는 26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람객을 기록합니다. 특히 히로시마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곳은 바로 원폭 기념관이었죠. 이는 굉장히 섬찟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설전이 아닌 단발성인 특별전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죠. 그곳이 어떤 공간입니까? 원폭의 비참함, 원자력의 공포, 핵전쟁의 파멸을 경고하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전시를 몽땅 철거하고 미국에서 들여온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전면에 내세웠죠. 이젠 이를 단순한 전시로만 볼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일본의 원폭 기억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희생자는 사라지고 기술만 남은 거죠. 그러나 이는 평화가 아닌 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박람회 전후로 일본 사회에 원자력의 평화이용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서 오랫동안 원폭 피해자 구호 활동과 원수폭 반대 운동에 헌신했던 시민운동가 모리타케 이치로조차 이렇게 말했죠. 나는 원폭, 그러니까 원자력의 전쟁 이용에는 결사 반대한다. 하지만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일본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희생된 이들을 위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같지 않나요?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 용서는 못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그들의 인식, 바로 그게 이 지점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피폭을 당했건 당하지 않았건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써야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굳이 피폭을 당했기 때문에라는 조건을 붙였던 걸까요? 당연히 이는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논리에서 중요한 건 필연성이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일본 사회의 상태와 앞으로의 번영을 희생자들의 희생에 귀속시켜 국민들에게 일종의 부채의식, 즉 빚진 감정을 심어주는 데 있어요. 원폭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지금의 일본이 있는 것이다. 이건 결국 집단적 피해자의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일본 국민 전체가 이 희생의 논리를 공유하면서 자기 정체성마저 그 위에 세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피폭의 기억을 일본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희생으로 치환해 버리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폭자를 숭고한 희생자로 신격화하는 이 프레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야스쿠니 신사부터 가미카제, 그리고 가이텐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반복적으로 써먹던 그 뻔한 서사가 이번에는 원자력 버전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결국 일본은 패망 이후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단 한 걸음도 진일보하지 못한 거죠.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 원포, 그리고 재해 같은 국가적 참사를 사후적으로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건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에 기반해 공동체는 행정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그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는 스스로 진단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일본이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희생의 논리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비폭이라는 역사적 참사는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축소돼 버린다는 데 있죠. 냉정히 말하자면 일본이 피폭국이 된 건 그저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물론 서구열강의 제국주의든 메이지 유신이든 대동아 공여권이든 분명 각각의 문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때 항복만 했더라면 일본은 피폭국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피폭자의 신격화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전범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범들이 사형은커녕 돈과 권력을 그대로 쥐고 사회에 복귀했으니까요. 그 결과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피폭자들의 고통은 또다시 숭고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됐습니다. 피폭자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부디 편히 잠드십시오. 말하자면 감정에 먼저 호소하는 구조가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앞세우며 정작 중요한 구조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 그게 바로 지금 일본이 택한 방식이죠. 덕분에 원자력을 둘러싼 책임없는 쾌락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대중의 관심이 원자력으로 쏠리던 당시 일본 전역에서는 우라늄 광산 탐사붐이 일었죠. 이 열풍에 난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제출한 우라늄 광산 조사 예산 1,500만 엔이 계상된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인물이 크게 주목을 받았죠. 그는 바로 아즈마 첸사쿠. 그는 우라늄 광산 열풍의 중심에 서서 기이한 방식으로 탐사를 주도했는데요. 통산성 지질조사실 차량을 몰래 따라다니는 등 편법을 동원한 끝에 결국 오카야마현과 도토리현 사이에 닌규 고개에서 우라늄 매장지를 발견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해당 지역의 우라늄 채굴권을 확보했고 우라늄 판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을 기회를 손에 넣었죠. 우라늄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우라늄 할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그는 건강에 좋다며 우라늄 광석을 섞은 물로 목욕을 즐겼고 채소의 성장을 돕는다며 우라늄 가루를 비료 삼아 텃밭을 일궜죠. 그렇게 키운 채소는 가공 없이 날 것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괴상한 일화들은 그대로 지역 관광 마케팅으로 이어졌어요. 그가 우라늄을 발굴한 닌규 고개에선 우라늄 분말이 들어간 만두와 도자기가 지역 특산품으로 팔렸죠. 상황이 이쯤 되자 관과 언론도 우라늄 붐에 편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컨대 기후현 나카스가와시에 위치한 나에기 우라늄 광산에 채굴권을 가진 한 여성 히비미코는 방사능수를 팔며 주목을 받게 되죠. 이를 마이니치 신문이 자사 주간지 썬데이 마이니치에서 쌀도 보리도 쓰지 않는 비밀스러운 술이라 소개하기도 했어요. 이바라키현 토카이무라에서는 1956년 6월 원자력 연구소 건설이 결정되자 지역 산업 진흥에 대한 기대를 등에 업고 미토시가 발빠르게 홍보에 나섭니다. 예컨대 토카이무라 입구부터 이어지는 도로에는 원자력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미토시 내에서는 원자력 양갱까지 출시되었죠. 연구소가 완공된 이후부턴 말 그대로 핵의 성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제1호 실험 원자로 완성기념 축하식 같은 지역 축제는 물론 수학여행지로도 각광을 받아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입장이 막힌 날도 부지기수였죠. 실제로 일본 수학여행협회가 발행하는 수학여행 1959년 2월호에는 원현 중심에 이바라키의 과학 코스를 말하다 라는 좌담회가 실렸는데요. 이 좌담회에서는 도카이무라가 나라나 교토처럼 전통을 보여주는 수학여행지와는 달리 근대 산업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해당 좌담회 기사에는 수학여행 일정도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원자력관에서 영화와 슬라이드, 원자로 모형 등을 통해 사전 학습을 마친 뒤 도카이무라의 원자력 연구소를 향하는 순서였죠. 이처럼 1950년대 후반의 일본은 원자력에 대한 열광이 거의 하나의 광기처럼 전국을 휩쓸고 맙니다. 그렇게 일본은 전쟁의 기억을 지우는 대신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다음 이야기.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신화는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평화의 도구로 포장되었다. 절대선이라는 인식은 교육과 미디어, 박람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됐고 마침내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 하지만 그 믿음은 과연 안전했을까?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위험을 키워갔다. 신념은 깊어졌지만 검증은 없었고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냈다. 1997년 도카이촌에서의 폭발사고, 1999년 민간 핵시설에서 벌어진 임계사고, 원자력은 마침내 그 본질을 드러냈고 국민들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배신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알고도 숨겼다는 분노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며 신화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마는데, 8편 절대선의 몰락 6월 5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